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이종호 교수님 연구실에 이제 박사과정생 신동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올해 2월에 박사 졸업을 하고 현재 이제 레디센인이라는 스타트업에 지금 취직을 한 상태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제가 박사과정 동안 했던 연구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에는 저희 레디센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박사과정 그 연구 주제는 Radio Frequency Waveform Design Using Self-Running AI in MRI라는 주제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제 저의 연구 소개에 앞서서 제가 연구 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건 이제 되게 궁금했던 건 이제 과연 지능이란 무엇인가, 약간 이런 걸 궁금했거든요. 그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자비스가 이제 토니 스타크 명령 없이 막 위기 상황을 판단해서 막 행동하고 뭐 토니 스타크의 말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능이라는 어떤 사전적 정의 하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능의 그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는 요소들을 되게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비스가. 가령 이제 논리적인 사고력이나 이해력, 그리고 스스로를 인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 등이 그러한 요소들이겠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지능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들인데, 저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흥미롭게 생각한 것은 사실 이제 창독성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창독성이란 용어 안에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매일 공학적으로서 어떻게 하면 창조적으로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내포가 돼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기존에 없던 좀 새로운 솔루션, 새롭고 가치 있는 솔루션을 발견해내는 것인 거죠. 인공지능이 창조적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러한 창조성의 어떤 해답의 실마리에는 이제 자가학습, 셀프러닝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이 앞으로 보여드릴 동영상은 그 구글 딥마인드의 창시자인 데미스 하사비스가 2018년도 강의한 자료인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So now you can see it's about as good as any human can play this, and it almost never misses the ball anymore, even when it's coming back at very fast angles. So we thought, well, yeah, this is great, but what happens if we left it playing for another 200 games? And to our surprise, what it did is it found this optimal strategy, which was to dig a tunnel around the left-hand side, and then 그 방금 보신 영상에서는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인공지능이 이제 자가학습을 통해서 벽돌 게임을 사람만큼 플레이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구석으로 공을 보내는 어떤 효과적인 게임 전략을 스스로 터득해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구글 딥마드에서 자가학습 방법을 이용해서 만든 이미 너무 유명한 알파고의 이그젬플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AlphaGo plays the move 37, and Archer puts the stone in the board. 와, 정말 오늘은 생각지도 못한. 예. value. That's a very surprising move. I thought it was a mistake. When I see this move, for me it's just a big shock. What? Normally human we never play this one. 이 영상에서 이제 알파고는 바둑 기사들이 되게 흔히 두지 않는 나쁜 수를 두어서 이제 해설진들을 다 놀라게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과연 근데 그것이 진짜 나쁜 수였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알파고는 이 첫 번째 대국을 포함해서 이제 4대1로 이세돌에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어떤 인공지능의 자가학습 방법은 사실 2017년도에 알파고 논문이 나온 이후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가령 이제 약물 후보군 발견에 이제 이용이 되거나 반도체 칩 설계에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잠시 이제 MRI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MRI라는 의료 영상 장비에서 라디오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요. MRI 이미징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캐너로부터 인체로 라디오파를 송신하는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체로부터 인체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코일들로부터 라디오파가 수신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신된 신호를 분석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MRI에서 영상을 얻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인 라디오파를 송신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한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몇십 밀리세컨드 단위로 다양한 라디오파들이 이제 송신이 되게 됩니다. 저의 박사학위 과정 동안의 연구를 관통하는 어떤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자가학습 방법의 강력함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창의적인 MRI 라디오파를 설계할 것인가,
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학습 방법의 핵심에는 이제 심층 강화학습이라는 이제 딥러닝 방법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심층 강화학습의 한 예시로 벽돌 깨기 게임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벽돌 깨기 게임에서 에이전트는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되는 표현이 되고요. 이 에이전트는 게임 화면을 인풋으로 받아서 액션은 벽돌 깨기 게임에서는 이제 게임 아래에 존재하는 바를 왼쪽으로 움직일지 오른쪽으로 움직일지를 이제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이 액션은 이제 게임 시뮬레이터로 반영이 되고 이 게임 시뮬레이터가 이제 새로운 게임 화면을 출력하는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에이전트는 다시 이 출력된 화면을 기반으로 이제 다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광학습은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게임 스코어를 최대화하게끔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 벽돌 깨기 게임을 확장해서 이제 저희 연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령 저희 연구에서 게임 시뮬레이터는 이제 가상의 MRI 소프트웨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관측하게 하는 결과는 가상의 MRI 스캔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의 행동은 라디오파를 생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화학습 프레임워크의 최종적인 골은 이제 라디오파의 성능을 만족하면서 주어진 성능을 최대화하면서 주어진 컨스트레인을 만족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왜 MRI에서 라디오파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라고 여쭤보신다면 그것은 이제 인체에 송신하는 라디오파를 어떤 것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통 일반적인 MRI 스캔에서는 한 종류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이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영상들을 촬영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굉장한 이유는 안정상 또는 하드웨어상의 이제 제약 조건이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T나 X로와 달리 방사선 피폭의 위험이 전혀 없지만 이제 인체에 전달되는 라디오파에 따라서 에너지가 같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인체 온도가 이렇게 조금씩 오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MRI에서 기본 자기장 세기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더 좋은 SNR의 영상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에 비례해서 인체에 전달되는 라디오파의 에너지도 덩달아 이제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3테슬라 이상의 고자기장 MRI 장비가 점점 이제 대두화가 되는 이점에서는 이런 라디오파의 에너지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파의 에너지 문제와 더불어서 실제로 라디오파를 인가했을 때 라디오파의 영향이 인체에 호모지니어스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호모지니어스하게 전달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B1 인호모지니티라는 것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인체 어떤 부분에서 라디오파가 되게 세게 들어가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약하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에너지나 라디오파가 되게 인호모지니어스하게 들어가는 컨스트레인을 만족하면서 라디오파 설계에서는 라디오파를 사용하는 목적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가령 MRI에서 사용되는 라디오파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슬라이스 셀렉티브 알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싱크 형태의 라디오파를 인체에 인가를 하게 되면 렉트 형태로 슬라이스 셀렉션, 그러니까 그 인체의 슬라이스를 셀렉션하게끔 작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라디오파를 여러 번 인가해가지고 여러 슬라이스의 영상을 얻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볼륨 형태의 인체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앞에서 라디오파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라디오파를 설계하여야 되고 동시에 에너지와 같은 여러 제한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그 설계 콤비네이션에 따라 가지고 현재까지는 각각의 그 설계 목적에 따른 라디오파마다 각각 서로 다른 설계 방식들이 이제 제한이 되어 온 상황입니다. 저는 다양한 이제 라디오파 설계 목적과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인 딥RF를 이제 개발을 하였습니다. 딥RF는 이제 자가학습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라디오파 설계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딥RF를 이용해서 설계한 라디오파들이 기존 설계 방식으로 이제 설계한 라디오파보다 이제 더 효과적이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딥RF의 핵심에는 사실 이제 리워드 펑션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리워드 펑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라디오파 자체의 성능을 만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에너지와 같은 다양한 컨스트레인을 만족시키게끔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런 리워드 펑션이 정의되었다고 했을 때 딥RF는 두 개의 순차적인 모듈을 작동시켜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RF 제너레이션 모듈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제너레이션 모듈 같은 경우에는 심층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다양한 라디오파를 생성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해내는 라디오파 중에서 리워드 펑션 입장에서 품질이 좋다고 판단된 라디오파들은 RF 리파이먼트 모듈이라는 이제 별도의 모듈을 통해서 1차 그레이던트 방식으로 최적화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딥RF의 이제 설계 방식의 저변에는 사실
exploration과 exploitation의 트레이드오프와 관련된 어떤 직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령 exploitation 같은 경우에는 문제 공간에서 좋은 솔루션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문제 공간을 더 깊게 탐색하는 것이고, exploration 같은 경우에는 문제 공간 전체에서 글로벌하게 좋은 솔루션이 어디에 위치할지를 이제 탐색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철학 하에서 이제 RF 제너레이션 모듈은 exploration을, RF refinement 모듈은 exploration을 목적으로 이제 설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RF 제너레이션 모듈 안에는 이제 recurrent neural network agent, recurrent neural network로 설계된 에이전트가 존재를 하고, 이 에이전트가 라디오파의 모양을 이제 순차적으로 라디오파의 모양을 이렇게 타임 바이 타임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라디오파는 이제 가상의 MRI 시뮬레이터에서 시뮬레이션이 되게 되고,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리워드 펑션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리워드 펑션은 다시 강화학습의 에이전트에게 피드백이 되고, 에이전트는 이런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학습을 해나가면서 점점 더 이제 좋은 라디오파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RF 제너레이션 모듈에서 생성된 라디오파 중에서 품질이 좋은 라디오파들이 선별이 되고, 이렇게 선별된 라디오파들에서 리워드 펑션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1차 그레디언트 방식의 디센트 방법으로 최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 딥RF가 라디오파를 설계하는 과정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점선은 이제 기존의 설계 방식으로 설계한 라디오파이고, 실선은 딥RF가 실시간으로 라디오파를 설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딥RF는 기존 라디오파와 성능은 같지만 상당히 다른 모양의 이제 라디오파를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설계 과정에서는 어떠한 사전 지식이나 학습 데이터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딥RF의 설계 방식은 다양한 목적과 제한 조건의 라디오파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모든 경우에 대해서 기존 라디오파들보다 더 적은 양의 에너지로 동일한 성능을 달성한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딥RF가 설계한 라디오파 작동 원리가 기존에 잘 알려진 설계 방식으로 설계한 라디오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애니메이션은 시간에 따른 라디오파의 프로파일 변화를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설계 방식으로 설계한 라디오파의 프로파일과 딥RF가 설계한 라디오파의 프로파일은 결과적으로는 같아지지만 그 라디오파의 프로파일 변화, 시간에 따른 변화는 상당히 이제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 기존의 라디오파의 작동 방식과는 다른 원리로 동작하는 새롭고 더 효율적인 설계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나아가 기존 설계 방식은 사실 이제 특정 이론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론상 깨질 수 없는 설계 원칙이 존재합니다. 가령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밑부분의 로우를 보시면 이제 기존 라디오파는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되는 설계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라디오파가 동작을 하지만 딥RF가 설계한 라디오파 같은 경우는 이를 위배해 가면서 작동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저는 다양한 목적과 제한 조건을 가지는 라디오파를 설계할 수 있는 딥RF라는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의 라디오파 설계에서 딥RF가 성능 저하가 없으면서 더 적은 에너지를 가지는 라디오파를 설계한다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딥RF가 설계한 라디오파는 이제 기존의 라디오파의 작동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기존의 라디오파의 설계 원칙을 위반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에는 이러한 딥RF의 설계 방식을 더 복잡하고 다양한 라디오파 설계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합니다. 제 이제 박사학위 과정까지의 연구 발표는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재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레디센이라는 이제 AI 기반의 이제 의료 영상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에 지금 재직 중인 상태고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여러 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2건 정도를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궁극적으로 AI를 탑재한 원격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존의 이제 방사선 전문의분들께서 좀 더 효율적인 진단이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환자분들께서 좀 더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왜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진단 시장에 주목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이유는
최근 몇 년간 원격 의료 진단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에 따라서 방사선 전문의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제 여기 보시는 표와 같이 미국 같은 경우도 방사선 전문의 한 명이 담당하는 그 인구수가 거의 10,000명에 가깝고요. 의료 소외 지역인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거의 130만 명당 거의 한 명의 의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인공지능 솔루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실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 곳과 그 인공지능 모델을 도입한 곳에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한 데이터의 바이어스 때문에 그 인공지능 모델을 다른 장소에 도입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동작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가령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테스트해 본 게 베트남에서 얻은 엑스레이 데이터로 비정상 소견을 검출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 모델을 베트남에 가져가게 되면은 거의 93%의 정확도로 엄청나게 잘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델을 단순히 인도네시아에만 가져가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성능이 확연하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이 진짜 실제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이 저하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드웨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 영상이라는 것이 이제 서로 엑스레이 하드웨어가 워낙 벤더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벤더들마다 이미지 프로세스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영상을 찍을 때 엑스레이 영상의 이제 볼티지라던가 아니면 방사 선량 같은 거를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각각의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같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고 하더라도 베트남의 어떤 병원인가에 따라서 엑스레이 영상이 확연하게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병원의 데이터로만 학습을 하는 AI 모델은 다른 병원에서 완전히 성능이 저하가 될 수 있는 점이죠. 저희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CE 마크를 받은 엑사라는 이제 인공지능 모듈 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모듈 박스는 이 안에 기존의 이제 엑스레이 기기에 인공지능 박스를 연결하게 되면 엑스레이 기기로부터 오는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엑스레이 영상을 인공지능이 처리하기 쉽게 하는 표준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엑사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인공지능 진단을 하게 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엑사의 강력한 표준화 프로세스는 이제 단순히 이제 다양한 영상들을 표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 자체의 품질을 높이는 데도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가령 여기 보시는 첫 번째 병원에서 얻어진 원본 영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노이즈가 심해 보이는데 엑사를 통하게 되면은 노이즈가 상당히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두 번째 병원에서 얻은 영상과 첫 번째 병원에서 얻은 영상이 상당히 동일하게 표준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모빌 트럭에서 얻은 겁니다. 트럭은 병원보다 그 엑스레이 소스의 파워가 트럭이기 때문에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얻어지는 엑스레이 영상 자체의 품질이 상당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엑사 안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표준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영상 품질을 이제 상당히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주 안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이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엑사라는 모듈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엑스레이 영상을 잘 표준화시켜서 인공지능 모델이 거기에 같이 결부돼서 효과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진단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드리자면 인공지능 모델을 봤을 때는 이제 단순히 저희가 보는 엑스레이 영상이라는 게 엑스레이 영상에 숨어져 있는 어떤 비정상 소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엑스레이 영상에 말씀드렸던 기기적인 차이도 겹쳐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엑스레이 영상에는 이제 뭐 미국인과 베트남인은 애초에 이제 얻어진 영상 자체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몸 크기도 다를 거고 키도 다를 거고 그런 영상적인 특성 차이도 반영이 돼 있는데 저희는 이 엑사 안에 기기적인 차이와 그런 인종적인 차이를 배제할 수 있는 어떤 표준화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춰서 이런 차이를 극복해서 실제로 인공지능이 어느 장소에 도입되더라도 일관된 성능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비정상 소견을 잘 검출해냈느냐 못했느냐의 입장에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제 저희가 엑사 안에서 이제 표준화 프로세스 혹은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하지 않고 아무런 그 프로세싱 없을 때 AUC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AUC라고 불리는 그 AI의 성능 지표 자체는 상당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개발할 예정인 그 표준화 프로세스와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트랜스퍼 러닝을 조금 진행했을 때는 이 성능이 아주 확연하게 이제 개선되는 것을 실제로 다양한 장소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베트남 데이터로만 이제 학습을 한 모델인데 이를 인도네시아나 중국, 미국에 다 가져갔을 때도 성능이 AUC는 1이 될 때 이제 가장 맥시멈인데요. 성능이 상당히 이제 개선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성능의 개선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석해 봤을 때 저희가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은 베트남 데이터만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기기적인 인도네시아는 베트남하고 인종적인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기기적인 차이가 대부분인데 그 성능 향상의 대부분이 기기적인 차이에서 왔다는 것도 확인을 하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기적인 차이를 그 코렉션 해준 것뿐만 아니라 인종적인 차이를 극복시킨 것도 꽤 성능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히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자체는 현재는 이제 엑스레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MRI나 휴대용 MRI나 CT 같은 기기에도 솔루션을 이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MRI나 CT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엑스레이와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MRI나 CT 같은 경우에도 MRI의 스캔 타임을 얼마나 줄이느냐 혹은 CT의 방사선량을 얼마나 많이 주냐에 따라서 노이즈 프로퍼티가 다르게 되고 추가적으로 MRI 같은 경우는 스캔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CT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컨스트럭션 커널을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영상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기적인 차이에서 오는 엑스레이와 마찬가지로 기기적인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을 고려해서 AI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저희가 지금 엑스레이 입장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러한 솔루션들이 MRI나 CT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는 렁 로드를 보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렁 캐스라는 것에 저희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폐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2,200만 명이 죽어가는 엄청 심각한 암에서는 가장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이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상에서 보았을 때는 되게 작은 폐 결절이라고 불리는 되게 작은 동그란 독립된 결절 형태로 이제 진단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기 진단하지 않으면 이 폐암 같은 경우는 결절이 충분히 커져야지 외관상으로 기침을 한다든지 이렇게 티가 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기에 이제 이 폐암을 엑스레이를 찍어서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노즐을 검출을 하는 것은 사실 엑스레이에서는 좀 힘든 일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CT 같은 거를 많이 찍는데 CT를 찍기 어려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CT에 이제 접근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엑스레이로부터 이런 작은 사이즈의 폐 결절을 검출해낼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 점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 중 하나가 저희 회사가 이제 엑사라는 그 AI 모듈 박스 외에도 엑스레이 장비 자체를 생산하고 이미 판매해서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엑스레이부터 얻어지는 그 소스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엑스레이 레졸루션 자체가 보통 이제 의사분들께서 보시는 레졸루션은 엑스레이 영상의 소스 데이터를 충분한 후처를 거쳐서 다운샘플링이 돼서 굉장히 이제 로우 레졸루션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 이 엑스레이 기기로부터 바로 얻어진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의 소스 데이터로부터 이러한 작은 노즐 디텍션을 검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결부가 된다면 엑스레이 영상만으로도 이런 작은 폐 결절을 검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하이 레졸루션의 그런 로우 엑스레이 데이터, 다시 말해 소스 데이터를 이용할 때 문제점은 이 데이터를 곧바로 인공지능 모델에 트레이닝 시킬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 중인 어프로치는 이 엑스레이 영상 하이 레졸루션의 어떤 로우 엑스레이 영상을 이제 잘게 날려서 패치 베이스로 이제 프로세싱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이 패치 베이스로 이제 자를 때도 단순히 이제 하나의 패치 사이즈가 아니라 그 패치 영상 안에 다양한 컨텍스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멀티 레졸루션으로 패치를 잘라서 이 패치 와이즈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키는 방식으로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노즐이 있다는 걸 이제 그 의사분들께서 판단하신 영상을 인풋을 넣었을 때 그 노즐 위치를 히트맵 형식으로 잘 검출하고 나고 있는 결과를 지금 관측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되게 재미있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진행 중인 큰 프로젝트 이제 2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일단 AI 모델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기기에 로버스트하게 작동할 수 있는 AI 모델과 전처리 방법을 같이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작은 사이즈의 폐결처를 조기에 검출할 수 있도록 되게 굉장히 이제 하이 레졸루션의 엑스레이 데이터 이용해서 프로세싱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